민수는 손이 떨리며 볼륨을 높였습니다. 화면 속에서 그 여자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또 떠들면 아들한테 다 말할 거야. 내가 치매라는 걸 누가 믿겠어? 그 여자의 목소리는 윤미와 똑같았지만 말투와 억양이 전혀 달랐습니다. 차갑고 위협적인 톤이었죠. 정숙은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울음을 참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정숙을 방으로 밀어넣고는 거실에서 무언가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랍을 열어보고 책장을 뒤지고 심지어 정숙의 개인 물건들까지 살펴봤습니다. 마치 뭔가 중요한 것을 찾고 있는 듯 했습니다. 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인가 싶었습니다. 자신의 아내와 똑같이 생긴 사람이 어머니를 위협하고 집을 뒤지고 있다니. 민수는 손이 떨려 제대로 마우스를 조작하기도 힘들었습니다. 영상은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그 여자는 약 1시간 동안 집에 머물렀습니다. 정숙이 방에서 나오려 하면 날카로운 눈빛으로 경고했고 정숙은 그때마다 다시 방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 여자는 마치 이 집의 주인인 양 행동했습니다. 오후 3시 40분경 그 여자는 갑자기 현관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가기 전에 정숙의 방문을 열고 마지막으로 경고했습니다. 오늘 일은 꿈이었어, 알겠지? 정숙은 무서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오늘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경기도 외곽의 한적한 단독주택, 이른 아침 햇살이 거실 창문을 통해 부드럽게 스며듭니다. 오래된 집이지만 정갈하게 정리된 거실에는 따뜻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박정숙은 75의 나이에도 여전히 단정한 모습으로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숙의 눈빛에는 어딘가 불안한 기색이 스쳐 지나가고 있었죠. 마치 무언가를 경계하는 듯한 날카로운 시선이었습니다. 며느리 윤미가 꽃무늬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서 나오며 정숙에게 인사를 건넵니다. 어머니, 주무시는 동안 괜찮으셨어요? 윤미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다정했습니다. 43의 나이답게 차분하고 세심한 모습이었죠. 정성스럽게 준비한 아침상을 정숙 앞에 차려주며 은근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숙은 며느리를 바라보며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너 오늘은 어디 가니? 이 질문은 어제도 그제도 지난주에도 반복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마치 녹음기가 고장난 것처럼 똑같은 억양, 똑같은 표정으로 말이죠. 윤미는 익숙한 듯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마트 다녀올게요, 어머니. 저녁 반찬 준비해야 해서요. 민수 아빠가 좋아하는 갈치조림 해드릴게요. 하지만 정숙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윤미가 외출 준비를 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정숙의 눈에는 묘한 경계심이 서려 있었죠. 마치 낯선 사람을 보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정숙의 손가락은 식탁 위에서 무의식적으로 톡톡 두드리고 있었고 윤미의 일거수일투족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윤미가 화장을 하고 가방을 들고 현관문으로 향하는 동안 정숙은 계속해서 그녀를 따라다니며 지켜봤습니다. 정말 마트만 다녀오는 거지? 정숙이 다시 물었을 때 윤미는 살짝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금방 돌아올게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정숙의 행동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마치 스위치가 켜진 것처럼 갑자기 일어나 집안을 서성이기 시작했습니다. 거실 서랍을 하나씩 뒤지고 안방 화장대 서랍을 열어보며 뭔가를 찾는 듯 했죠. 정숙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얼굴에는 점점 불안한 기색이 짙어져 갔습니다. 어디 있지?
어디 숨겨놨을까? 정숙은 중얼거리며 집 안 곳곳을 뒤졌습니다. 책장 뒤를 들여다보고 소파 쿠션을 들어 올리고 심지어 냉장고 안까지 확인했습니다. 마치 범인이 증거를 숨겨놓은 것을 찾는 형사처럼 말이죠. 1시간쯤 지났을까 정숙은 갑자기 거실 한가운데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여자가 또 왔어. 정숙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마치 무언가 끔찍한 일을 목격한 사람처럼 온 몸을 떨었습니다. 눈물이 주름진 볼을 타고 흘러내렸고 정숙은 자신의 머리를 감싸 안으며 흐느꼈습니다. 한편 서울 시내 사무실에서 근무 중인 민수는 컴퓨터 모니터를 바라보며 업무에 집중하려 하지만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려댔습니다. 발신자는 아내 윤미였습니다. 민수는 이미 예상했다는 듯 한숨을 쉬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또 우세요. 윤미의 목소리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제가 외출하면 항상 이런 식이에요.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고 울고 정말 힘들어요. 이제 마트 가는 것도 무서워져요. 민수는 깊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치매 때문이야. 병원에서도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했잖아. 분리불안이라고 하던데. 조금만 더 참아봐. 약도 복용하고 계시니까 나아질 거야. 민수 역시 어머니의 상태에 대해 걱정은 되지만 의학적으로 설명 가능한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하지만 민수의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의문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숙이 보이는 공포의 눈빛이 단순한 치매 증상으로만 보기에는 너무나 구체적이고 뚜렷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치 실제로 무언가 위험한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녁 무렵 윤미가 장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은 정숙은 더욱 몸을 움츠리며 방 한구석으로 피했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왜 그러세요? 윤미가 다가가려 하자 정숙은 고개를 저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마치 위험한 존재를 피하려는 듯한 모습이었죠. 민수가 퇴근 후 집에 돌아왔을 때 정숙은 여전히 방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정숙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진짜 공포를 목격한 민수는 이상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단순한 건망증이나 혼란과는 다른 무언가 구체적인 두려움이 있어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목요일 저녁, 윤미는 오랜만에 대학 동창들과의 모임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어머니, 친구들이랑 저녁 먹고 올게요. 늦어도 9시에는 들어올게요. 윤미는 정성스럽게 저녁상을 차려놓고 정숙에게 말했습니다. 정숙은 평소와 다름없이 윤미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며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민수 역시 회사 회식이 있어 늦을 예정이었기 때문에 정숙은 혼자 집을 지켜야 했습니다. 윤미가 외출한 후 1시간쯤 지났을까 정숙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갑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꼭 닫아버렸습니다. 마치 누군가로부터 숨으려는 듯한 행동이었죠. 밤 10시가 넘어서야 민수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거실은 조용했고 어머니 방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어머니가 주무시는 줄 알고 조용히 씻고 침실로 향했는데 어머니 방에서 희미한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민수는 귀를 기울여 들어봤습니다. 그 여자가 날 때렸어. 네 아내가 아니야. 정숙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마치 누군가에게 호소하는 듯 했습니다. 민수는 당황하며 방문을 살짝 열어봤습니다. 정숙은 방 한쪽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혼자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정숙은 더욱 몸을 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여자는 윤미가 아니야.
얼굴은 같지만 다른 사람이야. 정숙의 말은 점점 더 구체적이 되어갔고 민수는 심각한 표정으로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윤미에게 어머니의 상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가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당신이 다른 사람이라고. 윤미는 놀란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치매가 심해지시는 것 같아요. 병원에 상담받아보는 게 좋겠어요. 그날 오후 민수는 어머니를 모시고 치매 전문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는 정숙의 상태를 자세히 살펴본 후 민수에게 설명했습니다. 치매 환자분들 중에 가족을 다른 사람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며느리나 사위에 대한 거부감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의사는 이어서 제안했습니다. 혹시 집에 CCTV 텔레비전을 설치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환자분의 행동 패턴을 관찰할 수 있고 안전 관리에도 도움이 될 겁니다. 치매 환자 망상이 심할 수 있으니까 확인용으로 설치해 보시죠. 민수는 고민 끝에 CCTV 텔레비전 설치를 결정했습니다. 며칠 후 업체에서 나와 거실과 현관에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윤미는 처음에는 감시받는 기분이라며 불편해했지만 어머니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다고 동의했습니다. 설치 후 첫 번째 주말, 윤미는 또다시 외출했습니다. 마트 다녀올게요, 어머니. 평소와 같은 인사를 건네고 나가는 윤미를 정숙은 여전히 불안한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민수는 회사에 나가기 전 CCTV 텔레비전 화면을 확인하고 출근했습니다. 오후 2시쯤 민수는 직장에서 휴대폰으로 집 상황을 확인해 봤습니다. 화면 속 정숙은 거실 한복판에 서서 누군가를 향해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나가. 이 집에 다시 들어오지 마. 정숙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고 온몸을 떨며 현관 쪽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급히 집으로 전화를 걸었지만 받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윤미 휴대폰으로도 연락했지만 통화 중이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민수는 회사를 일찍 나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윤미는 이미 돌아와 있었고 정숙은 방에서 나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또 그러셨어요. 제가 들어오니까 방으로 피해버리시네요. 윤미는 지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CCTV 텔레비전 녹화 영상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정숙이 소리치던 장면을 다시 돌려보는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분명히 윤미는 외출한 상태였는데 영상 속에서는 현관문이 열리며 누군가가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민수는 화면을 확대해서 자세히 봤습니다. 들어오는 사람의 뒷모습은 분명히 윤미와 비슷했지만 뭔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옷차림도 윤미가 나갈 때와 달랐고 걸음걸이도 미묘하게 다른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머니의 치매 때문에 착각하는 것일까? 아니면 정말로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그날 밤 민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CCTV 텔레비전 화면 속 그 낯선 뒷모습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CCTV 텔레비전 화면 속에서 봤던 그 이상한 장면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민수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윤미는 깊게 잠들어 있었고 어머니 방에서도 조용한 숨소리만 들려왔습니다. 민수는 CCTV 텔레비전 모니터 앞에 앉아 오늘 오후에 녹화된 영상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화면을 되돌리며 윤미가 외출하는 장면부터 차근차근 확인해 봤습니다. 오후 1시 30분 윤미는 연한 파란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바지를 입고 갈색 가방을 들고 나갔습니다.
민수는 영상을 계속 진행시켰습니다. 윤미가 나간 후 정숙은 평소처럼 집안을 서성거리며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후 2시 10분경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화면을 일시 정지하고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들어오는 사람의 체형과 키는 분명히 윤미와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옷차림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흰색 원피스에 빨간색 카디건을 걸치고 있었고 머리 스타일도 윤미가 평소 하던 단발머리가 아니라 어깨까지 내려오는 긴 머리였습니다. 민수는 눈을 비비며 화면을 다시 봤지만 분명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여자의 행동이었습니다. 집에 들어온 그 여자는 정숙을 보자마자 차가운 표정으로 다가갔습니다. 정숙이 나가 라고 소리치며 저항하자 그 여자는 주저하지 않고 정숙의 머리채를 거칠게 잡았습니다. 민수는 손이 떨리며 볼륨을 높였습니다. 화면 속에서 그 여자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또 떠들면 아들한테 다 말할 거야. 내가 치매라는 걸 누가 믿겠어? 그 여자의 목소리는 윤미와 똑같았지만 말투와 억양이 전혀 달랐습니다. 차갑고 위협적인 톤이었죠. 정숙은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울음을 참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정숙을 방으로 밀어넣고는 거실에서 무언가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랍을 열어보고 책장을 뒤지고 심지어 정숙의 개인 물건들까지 살펴봤습니다. 마치 뭔가 중요한 것을 찾고 있는 듯 했습니다. 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인가 싶었습니다. 자신의 아내와 똑같이 생긴 사람이 어머니를 위협하고 집을 뒤지고 있다니. 민수는 손이 떨려 제대로 마우스를 조작하기도 힘들었습니다. 영상은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그 여자는 약 1시간 동안 집에 머물렀습니다. 정숙이 방에서 나오려 하면 날카로운 눈빛으로 경고했고 정숙은 그때마다 다시 방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 여자는 마치 이 집의 주인인 양 행동했습니다. 오후 3시 40분경 그 여자는 갑자기 현관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가기 전에 정숙의 방문을 열고 마지막으로 경고했습니다. 오늘 일은 꿈이었어. 알겠지? 정숙은 무서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민수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그 여자가 나간 시간은 오후 3시 40분이었고 실제 윤미가 집에 돌아온 시간은 오후 4시 10분이었습니다. 30분의 공백이 있었던 것입니다. 민수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민수는 영상을 처음부터 다시 봤습니다. 분명히 윤미가 나간 것은 맞았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들어온 사람은 윤미가 아니었습니다. 얼굴은 거의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슷했지만 옷차림과 머리 스타일 그리고 행동 패턴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민수는 충격에 빠져 의자에 기대앉았습니다. 어머니가 계속해서 그 여자는 윤미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치매 증상이 아니라 진실이었다는 걸까요? 민수는 어머니께 사과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어머니의 말을 치매 망상으로만 치부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바로 그때 민수의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뭐 보고 있어요? 민수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윤미가 잠옷 차림으로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민수는 당황한 채로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그냥 CCTV 텔레비전 확인 좀 했어. 윤미는 민수에게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이 시간에 왜 그런 걸 봐요? 잠 못 이루세요? 윤미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지만 민수에게는 어딘가 어색하게 들렸습니다. 혹시 윤미가 자신이 영상을 본 것을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민수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하려 했습니다. 어머니 상태가 걱정돼서 혹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나 싶어서요. 윤미의 얼굴에 미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미소가 민수에게는 왠지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별일 없었을 거예요. 어머니 치매가 심해지셨으니까 그냥 자주 확인하시지 말고 푹 주무세요. 윤미는 그렇게 말하고는 침실로 돌아갔습니다. 민수는 윤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자신과 함께 영상을 보며 어머니 상태를 걱정했을 텐데 오늘은 왜 그냥 돌아가는 것일까요? 민수는 모니터를 끄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지금까지 본 것이 정말 현실인지 아니면 자신이 잘못 본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어머니가 경험하고 있는 공포가 진짜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어젯밤에 본 CCTV 텔레비전 영상이 악몽처럼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아침상을 차려주는 윤미를 바라보며 민수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과연 자신이 지금까지 함께 살아온 이 여자가 진짜 윤미일까요? 어젯밤에 잠 못 주무셨어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윤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민수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하려 했습니다. 회사 일 때문에 좀 복잡해서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경직되어 있었고 윤미도 그것을 눈치챈 듯 했습니다. 정숙은 평소와 다름없이 윤미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민수는 어머니의 그런 반응을 치매 증상으로만 생각했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어머니가 무언가 진실을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회사에 도착한 민수는 업무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동료들이 말을 걸어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고 회의 중에도 멍하니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민수는 급히 집 근처 보안업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추가로 CCTV 텔레비전을 더 설치하고 싶은데요. 가능한 한 빨리요. 민수는 집 안 곳곳에 카메라를 더 설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관과 거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복도와 부엌, 심지어 어머니 방 앞 복도까지 감시할 수 있도록 해야 했습니다. 그날 오후 민수는 일찍 퇴근해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윤미에게는 급한 업무가 생겨서 일찍 들어간다고 연락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윤미는 시장에 갔다고 정숙이 알려주었습니다. 민수는 이 기회에 어머니와 단둘이 이야기해 보기로 했습니다. 어머니, 윤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숙은 민수를 바라보며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민수의 손을 꽉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민수야, 그 여자는 윤미가 아니야. 얼굴은 같지만 눈빛이 달라. 어머니,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가요? 민수는 더 이상 어머니의 말을 치매 망상으로 치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윤미는 내 손을 잡을 때 따뜻했어. 근데 그 여자는 차가워. 그리고 윤미는 나한테 절대 소리를 지르지 않았는데 그 여자는 무서워. 민수는 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점점 확신이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경험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실제 상황이었습니다. 보안업체 직원이 도착해서 추가 카메라를 설치하는 동안 민수는 어머니와 함께 있으면서 더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여자가 언제부터 나타났는지 기억하세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정숙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한 달 전쯤부터인 것 같아.
처음에는 가끔이었는데 요즘은 자주 와. 그리고 매번 나를 위협해. 저녁 무렵 윤미가 돌아왔습니다. 집안에 새로 설치된 카메라들을 보자 윤미는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설치했어요? 윤미의 목소리에는 불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혹시 모르니까요. 민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새로 설치된 모든 카메라를 점검했습니다. 이제 집 안 거의 모든 공간을 감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윤미는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고 민수는 거실에서 모니터를 지켜봤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월요일, 화요일은 별다른 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요일 오후 다시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윤미가 친구 만나러 간다며 외출한 후 1시간쯤 지나서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더 선명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들어오는 여자는 분명히 윤미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얼굴 형태는 비슷했지만 화장법이 달랐고 옷 스타일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여자의 표정이었습니다. 윤미의 온화한 미소와는 정반대로 차갑고 계산적인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손에 땀을 쥐며 화면을 지켜봤습니다. 그 여자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정숙을 찾았습니다. 정숙이 방에서 나오자 그 여자는 거칠게 정숙의 팔을 잡았습니다. 오늘도 입 닥치고 있어. 알겠지? 그 여자의 목소리는 윤미와 똑같았지만 말투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얼굴이 더 뚜렷하게 잡혔습니다. 민수는 화면을 확대해서 자세히 봤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여자는 윤미와 쌍둥이처럼 닮은 사람이었습니다. 거의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슷했지만 자세히 보면 미묘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민수는 갑자기 결혼 전 윤미가 자신에게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저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가족은 없어요. 혼자 살아왔어요. 윤미는 항상 자신의 과거에 대해 말하기를 꺼려했습니다. 가족 사진도 없었고 친척들과의 연락도 전혀 없었습니다. 민수는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설마 혹시 윤미에게 형제자매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특히 쌍둥이 언니나 동생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고아원에서 헤어진 가족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화면 속 그 여자는 정숙을 방으로 밀어넣고는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랍장을 열어보고 장롱을 뒤지고 심지어 민수와 윤미의 침실까지 들어가서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 집에 숨겨진 중요한 것을 찾고 있는 듯 했습니다. 민수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이 여자는 분명히 윤미와 관련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집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정숙만이 그 진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민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CCTV 텔레비전 영상을 반복해서 보며 그 여자의 정체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윤미와 너무나 닮은 그 여자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그리고 왜 이 집에 나타나서 어머니를 위협하는 것일까요? 다음 날 오후 민수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윤미를 직접 미행해 보기로 한 것입니다. 회사에서 급한 일이 생겼다며 일찍 퇴근한 후 집 근처에서 윤미의 외출을 기다렸습니다. 오후 3시경 윤미가 평소와 같이 외출 준비를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윤미를 따라갔습니다. 윤미는 평소처럼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윤미는 버스를 타지 않고 정류장 근처에서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모습이었죠. 민수는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약 10분 정도 지났을까 반대편 골목에서 또 다른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민수는 눈을 비비며 다시 봤지만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 여자는 윤미와 거의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똑같이 생겼습니다. 두 여자는 버스 정류장에서 마주보며 서 있었습니다. 민수는 더 가까이 다가가서 그들의 대화를 들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거리가 너무 멀어서 정확한 내용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두 사람이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잠시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윤미가 그 여자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언니가 들어가세요. 저는 병원에 가야 해요. 민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언니라고? 윤미에게 언니가 있다고? 그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알겠어. 그런데 그 할머니 좀 조심해. 자꾸 의심하고 있어. 민수는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 여자가 바로 CCTV 텔레비전에서 봤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윤미의 언니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헤어졌습니다. 윤미는 버스를 타고 어디론가 떠났고 그 여자는 민수의 집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민수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윤미를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그 여자를 따라갈 것인가. 민수는 윤미를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급히 다른 버스를 타고 윤미가 탄 버스를 뒤따랐습니다. 윤미가 내린 곳은 시내 한복판에 있는 종합병원이었습니다. 민수는 윤미를 놓치지 않기 위해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습니다. 윤미는 병원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민수는 다른 엘리베이터를 타고 윤미가 내린 층을 확인했습니다. 7층 신경외과 병동이었습니다. 민수는 복도에서 윤미의 행방을 지켜봤습니다. 윤미는 특정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민수는 간호사실로 가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실례합니다. 715호실에 누가 입원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간호사는 환자 명단을 확인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윤미 씨라는 분이 계세요. 교통사고 환자분이십니다. 민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윤미가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그럼 지금까지 집에서 함께 살아온 그 사람은 누구인가? 민수는 다리에 힘이 빠져 복도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간호사에게 더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언제부터 입원해 계신가요? 한 달 전쯤에 교통사고를 당하셔서요. 머리를 다치셨는데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가족분이세요? 민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윤미의 남편이라고 말할 수도 없었고 상황을 설명할 수도 없었습니다. 아니요, 잘못 찾았나 봅니다라고 말하고는 서둘러 병원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수의 머릿속은 완전히 뒤죽박죽이었습니다. 윤미가 한 달 전부터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누워 있다면 지금까지 집에서 함께 살아온 그 여자는 도대체 누구인가? 그리고 왜 윤미 행세를 하고 있는 것인가? 민수는 버스 정류장에서 봤던 장면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오늘은 언니가 들어가세요. 그 말의 의미가 이제야 분명해졌습니다. 윤미의 언니가 동생 대신 집에 들어가서 며느리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그 여자는 이미 돌아와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일찍 오셨네요. 저녁 거의 다 됐어요. 그 여자는 윤미와 똑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수는 그 여자를 바라보며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이 한 달 동안 자신을 속여왔다는 것인가? 그리고 어머니를 위협하면서까지 이 연극을 계속하고 있었다는 것인가? 저녁 식사 시간 민수는 제대로 음식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그 여자는 평소 윤미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했지만 이제 민수에게는 모든 것이 가짜로 보였습니다. 정숙은 여전히 그 여자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그 여자가 정숙에게 물었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저으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여자는 씁쓸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점점 더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민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민수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그 여자는 당황한 표정으로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 윤미예요. 아니요, 당신은 윤미가 아닙니다. 진짜 윤미는 지금 병원에 누워 있어요. 민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연기를 계속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듯 했습니다. 그 여자의 얼굴에서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평소 윤미의 온화한 미소는 사라지고 차갑고 날카로운 표정이 드러났습니다. 잠시 동안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여자는 민수를 똑바로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 여자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윤미의 다정함이 없었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인 톤으로 바뀌어 있었죠. 민수는 그제야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분명히 윤미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누구인지부터 말씀해 주세요. 민수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심은 분노와 당황으로 가득했습니다. 한 달 동안 자신을 속인 이 여자가 도대체 무엇을 원하는 것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 여자는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윤희입니다. 윤미의 언니예요. 드디어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수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윤미에게 언니가 있다는 사실도 몰랐는데 그 언니가 한 달 동안 동생 행세를 해왔다니 왜 이런 짓을 했습니까? 민수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윤희는 민수를 바라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짓이라고 하시네요. 전 그냥 동생을 도와준 것뿐이에요. 윤희는 식탁에 앉으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윤미가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병원에서 보호자가 필요하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윤미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언제 깨어날지 모른다고 했어요. 민수는 윤희의 말을 들으며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럼 왜 저한테 연락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윤미의 남편인데요. 윤희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윤미가 저한테 그랬어요.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절대 가족들한테 알리지 말라고. 무슨 소리입니까? 저는 윤미의 남편이에요. 가족이라고요. 민수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소리쳤습니다. 윤희는 민수를 똑바로 바라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정말 가족이었다면 동생이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 순간 윤희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 참고 있던 감정이 폭발하는 듯 했습니다. 당신은 몰랐겠지만 윤미는 항상 불안해했어요. 이 집에서, 이 가정에서 자신의 자리가 확실하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민수는 당황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윤미는 이 집의 며느리이고 제 아내예요. 윤희는 비웃듯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며느리? 아내? 그런데 왜 이 집의 재산 상속에서는 빠져 있죠? 윤희의 말에 민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확실히 집안의 재산 정리나 상속 문제에 대해서는 윤미와 제대로 이야기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정숙의 재산이나 집에 대한 권리는 모두 민수 앞으로 되어 있었고 윤미는 그냥 며느리로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속이고 있었던 거예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윤희는 평정심을 완전히 잃고 소리쳤습니다. 속였다고요? 난 그 사람처럼 착하지 않아요. 당신은 몰랐겠지만 이 집 유산은 원래 언니 몫이었어요. 민수는 윤희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이 집은 저희 어머니 재산이에요. 윤희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 소리쳤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윤미한테 약속했어요. 며느리로 잘 살면 이 집을 물려주겠다고. 그런 약속은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민수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윤희는 분노에 찬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모르죠. 남자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쓰니까. 하지만 윤미는 그 약속을 믿고 이 집에서 10년을 살았어요. 윤희는 더욱 격양되어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당신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면서 그 약속을 기억 못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윤미가 얼마나 절망했는지 알아요? 자신의 10년이 헛된 시간이었다는 걸 깨달았을 때 말이에요. 민수는 점점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와 윤미 사이에 어떤 약속이 있었고 치매로 인해 그 약속이 흔들리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윤희의 행동을 이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생 대신 이 집에 들어온 거예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윤희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윤미가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누가 이 집을 지켜요? 당신은 회사 일로 바쁘고 할머니는 치매에 걸리셨는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를 속일 권리는 없잖아요.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윤희는 민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한테 남은 건 이 얼굴뿐이에요. 윤미와 똑같이 생긴 이 얼굴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순간 어머니 방문이 열렸습니다. 정숙이 떨리는 다리로 거실로 나왔습니다. 지금까지의 대화를 다 들었던 것 같았습니다. 정숙은 윤희를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날 죽이려 했던 거냐? 정숙의 목소리에는 공포와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윤희는 정숙을 보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할머니,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얼굴은 기억난다. 정숙이 계속 말했습니다. 윤미와 비슷하지만 눈빛이 달라. 무서운 눈빛이야. 나를 없애려는 눈빛이었어. 정숙은 민수에게 다가가 그의 팔을 꽉 잡았습니다. 윤희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이 드러난 지금 그녀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그냥 사랑받고 싶었어요. 누군가의 며느리로, 누군가의 아내로 살고 싶었어요. 민수는 윤희의 고백을 듣고 나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분노와 동정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위협했다는 사실만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민수는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윤희는 민수의 손에서 휴대폰을 보자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제발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하지만 민수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어머니를 위협하고 저를 속인 것은 범죄입니다.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될 수는 없어요. 민수가 전화를 걸려는 순간 윤희는 갑자기 현관으로 뛰어갔습니다. 윤미 언니. 민수가 부르며 뒤따랐지만 윤희는 이미 집 밖으로 사라진 후였습니다. 민수는 현관 앞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쫓아가야 할지 아니면 경찰에 먼저 신고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정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수야, 그 여자를 잡아야 해. 또 다른 사람을 속일지도 몰라.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윤희를 찾아 나섰습니다. 마침 하늘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을밤의 차가운 비였습니다. 민수는 집 주변을 돌며 윤희를 찾았습니다. 버스 정류장도 가보고 윤희가 평소 자주 가던 곳들을 모두 확인해 봤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비는 점점 더 세게 내리기 시작했고 민수의 옷은 완전히 젖어 있었습니다. 1시간쯤 찾아다닌 후 민수는 골목길 끝에서
웅크리고 있는 윤희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비에 흠뻑 젖은 채로 전봇대에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민수가 다가가자 윤희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눈물과 빗물이 섞여서 얼굴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왜 도망쳤습니까? 민수가 물었습니다. 윤희는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집도 없고 갈 곳도 없어요. 민수는 윤희의 처량한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윤희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제가 윤미처럼 살아보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따뜻한 가정이 있고 나를 걱정해주는 남편이 있고 어머니가 계신 그런 집에서 살면 제가 원하던 삶을 살 수 있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건 당신 삶이 아니었잖아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윤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맞아요. 결국은 가짜였어요. 아무리 윤미처럼 행동해도 윤미처럼 말해도 저는 윤미가 될 수 없었어요. 비가 더욱 거세게 내렸습니다. 두 사람은 빗속에서 마주 서 있었습니다. 윤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어릴 때 고아원에서 헤어졌어요. 윤미는 좋은 가정에 입양됐지만 저는 그러지 못했어요. 성인이 되어서야 윤미를 다시 만났는데 그때 윤미는 이미 행복한 결혼을 해서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어요. 저는 그런 윤미가 부러웠어요. 왜 똑같이 생긴 우리인데 운명은 이렇게 다른 걸까 싶었어요. 민수는 윤희의 말을 들으며 그녀의 아픈 과거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녀의 행동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됐어요. 윤미는 당신의 동생이잖아요. 윤희는 더욱 세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알아요. 제가 잘못했다는 거. 하지만 처음에는 정말 윤미를 도우려는 마음이었어요. 윤미가 의식을 잃었을 때 이 가정이 무너지는 걸 막고 싶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욕심이 생겼나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윤희는 잠시 말이 없더니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집에서 살면서부터요. 당신이 저를 윤미라고 부르고 할머니가 며느리라고 불러주실 때 저는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윤희의 목소리는 점점 더 작아졌습니다. 그 사람은 당신에게 진심이었어요. 이 집에서의 10년이 모두 진심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처음부터 거짓말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더욱 죄스러웠어요. 민수는 윤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윤미가 깨어나면 모든 걸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어요. 윤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윤미가 깨어나도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머리를 다쳤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후유증이 남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 순간 윤희는 민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스스로 경찰에 자수할게요.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 수는 없어요. 민수는 놀란 표정으로 윤희를 바라봤습니다. 정말입니까? 윤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났습니다. 네, 제가 저지른 일에 대해 책임져야죠. 할머니한테도 사과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윤미한테도. 윤희의 눈에는 이제 결연한 의지가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빗속을 걸어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윤희는 걸으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민수 씨, 윤미를 잘 돌봐주세요. 그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저처럼 욕심 부리지 말고 진심으로 사랑해 주세요. 경찰서에 도착한 윤희는 스스로 자수했습니다. 사기와 주거 침입, 그리고 노인 협박 등의 혐의를 모두 자백했습니다. 민수는 윤희가 경찰에게 조사를 받는 모습을 지켜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분노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큰 감정이었습니다.
윤희가 자수한 다음 날 민수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신경외과 7층 병동 715호실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진짜 윤미를 만나는 것이 이렇게 떨릴 줄은 몰랐습니다. 민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병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윤미는 여전히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윤희에게서 볼 수 없었던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민수는 윤미의 침대 옆 의자에 앉아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윤미야, 미안해. 내가 너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어. 민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윤미가 혼자 감당해야 했던 무게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니와의 약속, 이 집에서의 불안한 위치, 그리고 언니에 대한 걱정까지. 간호사가 들어와 윤미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요즘 들어 뇌파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요. 곧 깨어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민수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윤미가 깨어나면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민수는 어머니 정숙과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머니, 윤미와 어떤 약속을 하셨나요? 정숙은 잠시 생각하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 아이가 이 집에서 10년을 살면 집을 물려주겠다고 했어. 그런데 내가 그걸 깜빡했구나. 민수는 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윤미가 얼마나 불안했을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윤미가 깨어나면 그 약속 꼭 지켜주세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그 아이는 진짜 우리 가족이야.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매일 병원을 오가며 윤미를 돌봤습니다. 윤희는 재판을 받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정신과 상담을 받으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들렸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민수가 윤미의 손을 잡고 있는데 윤미의 손가락이 살짝 움직였습니다. 윤미야. 민수가 부르자 윤미는 천천히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흐릿한 눈빛이지만 분명히 의식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민수, 오빠. 윤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따뜻했습니다. 민수는 눈물을 흘리며 윤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윤미야, 괜찮아. 이제 다 괜찮아. 의사는 다행히 큰 후유증은 없다고 했습니다. 재활 치료를 받으면 일상생활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몇 달 후 윤미는 완전히 회복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정숙은 윤미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며느리가 돌아왔구나. 정숙은 윤미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할미가 깜빡해서 너를 불안하게 했구나. 윤미는 정숙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어머니, 저야말로 죄송해요. 제가 욕심을 부렸어요. 하지만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너는 이 집의 진짜 딸이야. 앞으로는 걱정하지 마라. 그날 저녁 민수는 집안에 설치되어 있던 모든 CCTV 텔레비전을 제거했습니다. 윤미가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왜 다 떼는 거예요? 민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사람을 믿는 눈으로 살아야겠어요. 기계보다는 마음으로 서로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정숙은 거실에서 윤미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윤미는 정숙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고 정숙은 윤미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있었습니다. 마치 친엄마와 딸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 언니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윤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숙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 아이도 불쌍한 아이야. 사랑받고 싶었을 거야. 하지만 방법이 잘못되었지. 민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윤희 씨는 지금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서 열심히 살고 있대요. 가끔 안부 인사도 해요. 윤미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행이에요. 언니도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날 밤 세 가족은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정숙은 윤미가 해준 갈치조림을 먹으며 행복해했습니다. 역시 우리 며느리 손맛이야. 윤미는 부끄러워하며 웃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던 윤미에게 정숙이 다가왔습니다. 윤미야, 고마워. 뭐가요, 어머니? 진심으로 이 집을 사랑해줘서, 진심으로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정숙은 윤미의 손을 잡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기억이란 게 희미해져도 진심은 남는 법이야. 너의 진심은 내가 치매에 걸려도 느낄 수 있었어. 윤미는 눈물을 흘리며 정숙을 안아주었습니다. 민수는 부엌에서 이런 두 사람의 모습을 지켜보며 따뜻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진짜 가족이란 혈연관계가 아니라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창밖으로는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그때 하얀 나비 한 마리가 창문 너머로 날아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나비는 자유롭게 하늘을 날며 새로운 곳을 향해 떠나갔습니다. 다른 얼굴로 인한 혼란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제 이 집에는 진실된 사랑과 용서, 그리고 가족의 따뜻한 온기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 이야기도 들려주세요.